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평범하게 살던 제가 설마 여기에 사연을 보내는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몇 년 전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사건을 겪으면서 삶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일로 한때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모든 걸 이겨내고 잘 살고 있어요. 시가와 관련된 일이라 어디에 얘기하면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아서 그동안 꾹 참아왔는데요. 오늘은 왠지 모르게 누군가에게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세탁소를 운영하는 부모님 밑에서 3남매 중 둘째로 컸습니다.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요. 엄마는 늘 돈 없다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배를 골무며 크지는 않았지만 고기 반찬이나 케이크 같은 건 생일 때나 먹을 수 있었고요. 옷도 늘 언니 걸 물려 입었어요. 다른 애들 다 다니는 학원 한번 다녀본 적이 없었죠. 가난한 집이 싫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둘째의 숙명이라고나 할까요? 언니와 막내에게 치여 사는 삶은 너무 서러웠습니다. 언니는 첫째라고 동생은 아들이고 또 막둥이라고 늘 저보다 우선순위였죠. 부모님은 언니와 동생은 늘 새 옷을 사줬고요. 피아노 학원이나 태권도 학원도 보내줬습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이웃집에서 망고를 하나 나눠줬는데 엄마가 동생만 몰래 불러서 먹였었죠. 그때의 기억 때문에 전 아직도 망고만 보면 왠지 모를 서러움을 느낀답니다. 덕분에 전 일찌감치 독립을 꿈꿨어요. 전문대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해서 집을 나왔죠. 해외에서 잡다한 물건을 떼다가 국내에서 파는 회사였는데요. 15명 남짓의 직원들이 전부인 작지만 튼실한 회사였습니다. 사내 괴롭힘 같은 걸로 마음고생하는 사람들도 있다던데 다행히 저희 회사 사람들은 다 좋은 분들이었어요. 갓 입사한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면서 뭐든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하시고요. 밥이나 커피도 많이 사주셨죠. 특히 대표님이 정말 잘해주셨어요. 어린 나이에 상경해서 고생한다며 월급도 잘 챙겨주셨고요. 어쩌다 야근이라도 하면 택시비를 쥐어주거나 본인이 직접 집까지 태워다 주기도 하셨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워서 거절도 해봤지만 소용없었죠. 늦게까지 일 시켰는데 이 정도 서비스는 당연히 해야죠. 괜찮아요. 아직 버스 안 끊겼으니까 그거 타고 갈게요.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타요. 집에 가는 길에 태워다 주는 거라면서 그 뒤로도 대표님은 종종 저를 태워줬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대표님 집은 제가 사는 곳과 아예 반대 방향에 위치해 있었죠. 대표님, 그 팀장님하고 아까 밥 먹다가 우연히 듣게 됐는데 강남 사신다면서요? 그럼 저희 집하고 아예 반대쪽이잖아요. 그동안 왜 같은 방향이라고 거짓말 하셨어요? 제 말에 대표님은 멋쩍게 웃으셨어요. 들켰네. 수키 씨가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차 타고 다니는 건데 그게 뭐 힘든 일이라고. 앞으로도 그냥 늦게 끝나면 제 차 타고 가요. 네?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뒤로도 야근을 할 때마다 대표님은 저를 집까지 태워다 주셨어요. 참 좋은 분이시구나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대표님이 출장을 가는데 비서분이 아파서 막내인 제가 동행하게 됐죠. 1박 2일 부산 출장이었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었던 저는 내심 신이 났어요. 저 멀리 푸른 바닷물이 넘실대는 걸 보자 저절로 환호성이 튀어나오더군요. 우와, 바다예요, 대표님. 너무 예뻐요. 저 살면서 바다 처음 봐요. 진짜요? 네, 저희 고향엔 바다가 없었거든요. 아니, 그럼 바다 보면서 회에 소주 한 잔 먹는 행복도 모르겠네? 안 되겠다. 이따가 일 끝나고 우리 같이 회 먹어요. 내가 끝내주는 집 아니까.
그날 거래처와 미팅을 마치고 저는 대표님과 같이 바다가 보이는 횟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니 알딸딸해지면서 더욱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회도 맛있고 바다도 예쁘고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수키 씨가 좋아하는 걸 보니까 나도 좋네요. 대표님은 그 뒤로 말없이 저를 빤히 바라보기만 했어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지더군요. 당황한 저는 그대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 숙소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일찍 출발해야 하잖아요. 전 도망치듯 숙소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씻고 잠자리에 누웠죠. 대표님을 한 번도 남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아까 그 대표님의 눈빛을 떠올리니 이상하게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문을 노크했어요. 나가보니 대표님이었습니다. 대표님, 무슨 일이세요? 이거 주려고요. 대표님은 제게 까만 비닐봉투를 내밀었어요. 열어보니 숙취 해소제와 망고가 들어있더군요. 웬 망고예요? 망고도 한 번도 못 먹어봤다고 했잖아요. 어머님이 남동생만 줘서 너무 서러웠다고. 이거 먹고 그때 서러웠던 기억은 다 잊어버려요. 그쯤 되니 아무리 둔한 저라도 눈치챌 수 있었어요. 대표님이 제게 마음이 있다는 걸요. 대학 다닐 때 양아치 같은 놈과 중내산에 끔찍한 연애를 한 뒤로 남자는 쳐다도 보지 않았는데 더군다나 상대는 제가 다니는 회사 오너였어요. 연애하다 헤어지면 실직자가 될 게 뻔했죠. 잠깐 들어가도 돼요? 머리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들어오세요. 전 결국 대표님을 방 안으로 들였고요. 그대로 하룻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사실 처음 수키 씨가 입사할 때부터 첫눈에 반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니까 계속 내 마음에 제동을 걸었는데 결국 실패했네요. 미안해요. 미안하긴요. 저도 좋아서 그런 건데. 그날을 계기로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어요. 회사 사람들에겐 비밀로 하고 몰래 사내 연애를 시작했죠. 남자친구는 참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식성부터 데이트 취향까지 전부 다 제게 맞춰줬고요. 어쩌다 싸워도 미안하다고 먼저 굽혀줬죠.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남자친구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남자친구는 나이가 나이였던지라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했죠. 결국 사귄 지 1년 만에 저희는 양가에 인사를 드리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자친구는 몇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던지라 가족이 시어머니와 시누이뿐이었어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홀어머니와 아들 사이가 유독 각별하잖아요. 저도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가 그래서 제가 끼어들 자리가 없을까봐 내심 걱정했죠. 하지만 그건 제 기우였습니다. 당연히 따로 살 거고 그 어머니랑은 명절 때 아니면 얼굴 볼 일도 없을 거야. 따로 안부 전화 드리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 그냥 남보다 조금 나은 사이다 정도로만 생각해. 그러면 어머니가 서운해하시지 않을까요? 내가 어머니한테 한 달에 주는 돈이 얼만데 그런 걸로 서운해하시면 안 되지. 내 남편이지만 참 냉정하다 싶더라고요. 실제로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다달이 몇백만 원씩 생활비로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수성가한 뒤로 시어머니의 씀씀이가 점점 커진 것 같더라고요. 가끔 얼굴을 볼 때마다 시어머니는 돈 얘기부터 꺼내시더군요. 결혼한 해의 추석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를 보고 계속 안절부절하던 시어머니는 남편이 그만 가보겠다고 하자 어렵게 말문을 열더군요. 혹시 돈 좀 줄 수 있니? 1,000만 원 정도만. 남편은 바로 인상을 찌푸렸어요. 또요? 용돈 드린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요즘 모피가 유행인데 난 하나도 없잖니. 올해 들어 유독 뼈도 시리고 그 모임 나가면 다들 입고 나와서 기도 좀 죽고 하나 장만하고 싶은데 돈이 좀 모자라.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다달이 보내드리는 용돈 외에는 앞으로 더 바라지 말라고. 곧 내 생일이잖니. 선물 미리 준다 생각하고 주면 안 될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남편이 너무 단호하게 얘기해서 옆에서 듣는 제가 다 민망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의 그런 태도에 이미 익숙해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 원래 서재 인테리어 다시 하려고 했었잖아. 생각해보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 돈을 시어머니한테 드리는 건 어때요? 뭐? 당신 서재 작업실로 꾸미고 싶어 했잖아. 글 써보고 싶다며. 그건 그냥 책상이랑 의자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뭐 거창하게 인테리어 다시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보다 못한 저는 결국 남편을 설득해 인테리어에 쓰려던 돈을 시어머니에게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민망할 정도로 몇 번이나 고맙다면서 인사를 하더군요. 집에 가는 길에 저는 남편에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혹시 어머니랑 무슨 일 있었어요? 누구에게나 젠틀하고 다정한 남편이 왜 가족들한테만 모진 건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마침내 긴 한숨과 함께 감추고 있던 속사정을 이야기하더군요. 사실 어머니가 어릴 때 다른 남자랑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간 적이 있어. 그 뒤로 그 남자랑 잘 안 돼서 다시 돌아왔고 아버지도 별말 없이 받아줬지만 난 아직도 날 버리고 떠났던 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어. 한겨울에 내가 맨발로 달려나가서 붙잡았는데도 매몰차게 네 아빠한테 가라면서 밀어버렸지. 화정이는 그때 너무 어려서 잘 몰랐겠지만 난 똑똑히 기억해. 그때 날 벌레 보듯 하던 눈빛이며 표정까지. 그날 이후로 난 그 여자를 어머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과거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생각은 했지만 설마 그런 사연이 숨어 있었을 줄이야. 전 말없이 남편을 끌어안고 다독여줬어요. 남편은 순간적으로 감정이 북받쳐 올랐는지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좀 진정되고 나자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돈이 많아지니까 이제야 어머니랍시고 나를 찾는 여자야. 자식된 도리를 차마 저버릴 수가 없어서 다달이 용돈은 드리고 있지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더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알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말 보태서 미안해요. 아니야. 당신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 미리 말 못해서 내가 더 미안하지. 그 뒤로 저희 부부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하지만 추석 때 그 사건 이후로 시어머니는 걸핏하면 제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마냥 모른 척 할 수는 없어서 10번에 한 번 정도는 남편에게 부탁해 돈을 보내줬죠. 사실 남편 사업이 점점 커져가고 있던 시기라서 그 정도 돈은 큰 무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남편도 그 정도는 용납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와의 일을 알고 나니 그동안 남편이 참 외로운 사람이었다는 걸 자연스레 알게 되더라고요. 빨리 아이를 만들어주고 싶었지만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군요. 결혼한 지 2년이 지나도 도통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넌지시 병원을 가보자고 얘기도 꺼내봤지만 남편은 그다지 내켜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늘이 점지해 주시면 낫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지. 꼭 병원에 가서 인위적인 노력을 해야 할까? 노력은 해봐야죠. 전 꼭 당신 닮은 아이 갖고 싶은걸요? 내 친구도 나님 때문에 인공수정도 해보고 시험관도 해봤는데 보통 일이 아니래. 차라리 내가 힘든 거면 모르겠는데 여자가 제일 고생하더라고. 직접 배에다 매일 주사 놓고 약 먹고 난 당신 그런 일 겪게 하고 싶지 않아. 전 괜찮아요. 아이만 가질 수 있다면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내년에도 자연 임신이 안 되면 그때 해보자고. 응? 사실
난 아직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좋은 부모가 아니었잖아.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우리는 우리예요. 당신은 분명히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남편에겐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어요. 마냥 자연 임신을 시도하기엔 남편의 나이가 걸렸지만 좀 더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 제게 고마웠던 걸까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더욱더 저를 신경 써줬어요. 일 때문에 바쁜 와중에도 틈날 때마다 함께 데이트를 했고요. 때때로 길게 휴가를 내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남편을 만난 건지 참 행복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을 차리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더군요. 누군가 했더니 전에 같이 일했던 팀장님이었어요.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결혼한 뒤로는 늘 남편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시던 분이었거든요. 팀장님 잘 지내셨죠? 어쩐 일이세요? 수키 씨, 놀라지 말고 잘 들어요. 대표님이 지금 물류창고에서 트럭에 치였어요. 머리를 크게 다쳐서 수술해야 한다니까 빨리 택시 타고 병원으로 와요. 남편의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머리가 하얗게 비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옷을 걸치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남편은 이미 수술실에 들어간 뒤였습니다. 응급 상황으로 판단돼 보호자 동의 없이 바로 수술이 시작된 거였죠. 허망하게 복도에 앉아 있자니 팀장님이 괜찮냐면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주셨습니다. 너무 걱정 마요. 대표님 강한 분이니까 잘 이겨내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은 이제 그만 들어가 보세요. 벌써 밤 10시가 넘었네요. 수술 끝날 때까진 있어야죠. 그보다 그 시가에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표님 어머님도 알긴 아셔야 될 것 같은데. 팀장님 말씀에 그제야 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껄끄러워하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여지더군요. 하지만 부모 자식 사이는 어찌됐든 천륜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부모가 있는 사람으로서 차마 시어머니를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전 시가에 연락을 드렸고요. 1시간도 채 안 돼 시어머니는 물론 시누이 부부까지 달려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니? 내 아들이 어쩌다가 이런 일을? 살 수는 있는 거래? 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고 나자마자 바로 병원 와서 수술 들어갔으니까 잘 될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없으면 난 못 산다. 난 못 살아. 차라리 살 날 없는 이 늙은이를 데려가시지. 왜 앞길 창창한 우리 아들을? 당연한 얘기지만 시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복도에서 한참을 울다가 급기야 실신해서 병원 침대에 누우셨죠. 정신을 잃으신 와중에도 계속 남편을 찾으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명 남편에게 부모 노릇을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애달아 하는 마음은 모든 부모가 다 똑같다 싶었죠. 4시간 정도 걸린다던 수술은 새벽녘이 돼서야 끝났습니다. 지친 표정으로 나타난 의사는 잘 끝났다고 이제 경과를 지켜보면 된다고 말했어요. 그제야 한숨 돌린 저는 팀장님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시누이 부부와 간단하게 끼니를 때웠어요. 아유, 다행이에요, 새언니. 난 진짜 큰일 나는 줄 알았네. 그러니까 이대로 형님 보내면 우리 식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눈앞이 캄캄했다고. 당장 이번 달 카드값도 갚아야 하는데. 아유, 이인은? 새언니 앞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해? 시누이 부부의 속물 같은 대화도 그냥 웃어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남편은 여전히 눈을 뜨지 못했어요. 병원에선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 주지 못했습니다. 수술 잘 끝났다면서요. 근데 왜 안 깨어나는 건가요? 그 사고로 인한 뇌출혈 때문에 아직 의식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수술도 잘 끝났고 척추랑 목뼈도 무사하니까 곧 깨어나실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처음에 의사는 분명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이 더 지나니 말이 바뀌더군요. 그 사고 당시 폐 간 쪽에 손상이 너무 컸습니다. 자가 호흡이 힘든 상태라 바로 산소 호흡기를 달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장기 쪽 손상은 회복이 쉽지 않아서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분명 며칠 전까진 수술 잘 끝났다고 금방 깨어날 거라고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 멱살을 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도 잘 못하던 제가 의사에게 이 거짓말쟁이 사기꾼아! 당장 내 남편 살려내라고! 하면서 악을 썼죠. 뒤늦게 달려온 간호사들이 의사에게서 저를 떼어냈습니다. 몸을 비틀며 벗어나 보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죠.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래도 이러시는 건 아니죠? 한 번만 더 난동 부리시면 남편분 바로 강제 퇴원이에요? 간호사의 경고에 전 다시 약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남편의 명줄은 이 사람들 손에 달린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네, 죄송해요.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병원 복도에 멍하니 서 있다가 오전 면회 시간에 맞춰 남편을 보러 갔어요. 사고 당시 생긴 상처도 다 아물어서 남편은 마치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죠. 남편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힘이 솟아나더군요. 여보, 나 이제 더는 울지 않을게요. 당신 꼭 일어날 거라고 믿고 기다릴 테니까 당신 꼭 돌아와야 해요. 알았죠? 남편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지만 호흡기의 의지에 계속 숨은 쉬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그 뒤로도 전 매일같이 남편 얼굴을 보러 갔어요. 오전 오후 면회 시간에 맞춰가면 겨우 1시간 남짓 볼 수 있었죠. 처음엔 자주 면회를 오던 시가식구들은 언젠가부터 발길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내심 얼굴 보는 게 불편했기 때문에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그날도 혼자 면회를 가서 남편 옆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더군요. 관리실이었어요. 혹시 집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해서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저희 집에 무슨 일 있나요? 아니요, 사모님. 그건 아니고 잠깐 집에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웬 여자분이 찾아와서는 자기 아들 집이라고 들여보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임의로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려도 워낙 막무가내라서요. 시어머니가 찾아왔다는 말씀이세요? 시어머니가 왜 제게 연락도 없이 온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때마침 팀장님이 왔길래 남편을 부탁하고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관리실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저를 태연하게 맞이하더군요. 예, 어디 갔다 이제 오니? 집에 없는 줄 알았으면 미리 연락이라도 하고 올걸. 병원에 있었어요. 아, 그래? 우리 아들 상태는 어떻다던? 곧 깨어날 수 있대? 그냥 똑같죠 뭐. 근데 어머니, 갑자기 저희 집에는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내가 아들 집 오는데도 따로 연락을 하고 와야 하니? 아이고 허리 쑤셔. 일단 집으로 좀 들어가자.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작정하고 찾아온 듯 짐이 한가득이더군요. 어머니, 이건 다 뭐예요? 옷을 왜 이렇게 많이 들고 오셨어요? 요즘 허리며 무릎이며 안 쑤시는 데가 없어서 병원에 갔더니 집에서 푹 쉬어야 한다더구나. 근데 지금 집은 너무 좁고 추워서 오히려 더 병이 나는 기분이야. 그래서 당분간 여기서 지낼까 하는데 괜찮지? 너도 기정이 그렇게 된 뒤로 많이 외로웠을 거 아니니? 네? 그치만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제가 얼떨떨해하자 시어머니는 기분이 상하신 것 같았어요. 갑자기 확 인상을 쓰면서 언성을 높이시더군요. 내가 우리 아들 집에서 지내겠다는데 이렇게까지 말이 길어져야겠니? 잔말 말고 안방으로 안내해. 처음 보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전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늘 아들에게 절절 매는 모습만 봤었는데 이게 숨겨진 본 모습이 아닐까 싶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가 벙찐 사이 혼자 안방에 짐을 풀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배가 고프다, 방이 더럽다 하면서 저를 수족처럼 부리더군요. 어쨌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였기에 저는 고분고분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집안일을 했어요. 그동안 남편 사고로 정신이 없어서 집이 엉망인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뒤로 시어머니의 만행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남편이 제게 선물해준 옷이며 가방을 멋대로 꺼내 쓰는 건 기본이고요. 걸핏하면 제게 돈을 요구했어요. 예, 나 친구들하고 마실 좀 나갔다 올 테니까 100만 원만 줘. 100만 원이요? 제가 그런 큰 돈이 어딨어요, 어머니. 누가 네 돈 달래? 내 아들 돈 달라고, 내 아들 돈. 그게 네 거야? 내 아들 거지? 남편 돈은 제가 함부로 못 꺼냈어요, 어머니. 다 회사 돈이잖아요. 제가 곤란해하면 시어머니는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지금 반송장돼서 저렇게 누워있는데 그럼 그 아까운 돈을 그냥 다 썩혀? 어디서 보고 배운 건 있어가지고 부부가 쌍으로 똑같이 돈 가지고 갑질이야, 갑질이. 내가 기정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걔 낳고 키우고 뼈 빠져라 고생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돈을 줄 때까지 난리를 쳐서 안 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따로 모아둔 비상금으로 시어머니가 돈을 요구할 때마다 드렸죠. 그런데 그게 신우의 귀에도 들어간 모양이에요. 다음 날 신우이 부부가 집으로 찾아와 사업 자금을 좀 보태달라고 하더군요. 서방님이 전부터 사업을 하고 싶다면서 남편에게 계속 투자 좀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물론 남편은 단칼에 거절했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남편이 혼수 상태에 빠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돈을 노리고 찾아온 거였어요. 참 너무하다 싶었죠. 아가씨, 저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남편 일어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빠가 언제 일어날 줄 알고요. 그리고 막말로 오빠가 일어나도 그 돈을 주겠어요? 오빠가 우리한테 참 너무했던 거 아시잖아요. 피를 나눈 가족인데 어쩜 그렇게 야멸차고 치사한지. 한 달에 300 생활비 주는 걸로 얼마나 생색을 냈는지 알아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서 참나. 듣고 있자니 기가 막히더군요. 300이 어디 누구 집 애 이름인가요? 돈을 많이 번다고 무조건 식구들한테 돈을 나눠줘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게다가 지금 생사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자기 오빠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전 모르겠고 앞으로 이런 일로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곧 남편 면회 시간이라 먼저 나가볼게요. 새언니, 정말 이럴 거예요? 전 매달리는 아가씨를 뒤로하고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꼼짝 않고 누워있는 남편을 향해 이런저런 말을 걸다가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집에 돌아와 제 드레스룸을 연 저는 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드레스는 마치 도둑이라도 든 것처럼 쑥대밭이 되어 있었어요. 비싼 코트며 액세서리, 가방 같은 게 모조리 다 사라져 있었죠. 어머니, 제 드레스룸에 누가 들어왔었나요? 너무 놀라서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시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아, 그거? 넌 잘 안 쓰는 것 같길래 화정이 다 줬다. 어떻게 제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러실 수가 있어요? 참나, 그게 네 거니? 다 내 아들이 사준 거잖아. 어쩜 이렇게 염치가 없는지. 시어머니는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저를 나무랐어요. 남편이 있을 땐 찍소리도 못하더니 사람이 어쩜 이렇게 바뀌나 기가 막혔죠. 하루빨리 남편이 눈을 떠서 모든 게 다 제자리로 돌아가길 바랬어요. 하지만 2달여가 흐르도록 남편의 상태엔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남편 면회를 가려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심부름을 시키더군요. 수선집에 옷을 맡겨놨으니 찾아오라고요. 면회 끝나고 다녀오겠다고 했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어차피 가봤자 얼굴만 보고 돌아오는 게 다면서 하루쯤 빠지면 덧나니? 나 당장 내일 입어야 하는 옷이니까 지금 바로 찾아와. 결국 전 남편 면회를 포기하고 옷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이면 그날이 수선집 쉬는 날이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물어보려고 전화했지만 받지 않더군요. 결국 고민하던 저는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겐 다른 새 옷을 하나 사주면 잠잠해지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병실엔 이미 먼저 온 손님들이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습니다. 언제 온 거냐고 아는 척 하려던 저는 멈칫했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보이는 두 사람의 대화가 귀에 꽂혔거든요.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그런 방법이 있니? 아우, 난 못하겠어. 엄마가 해.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 분위기에 전 반사적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죠.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한참을 더 실랑이를 하더군요.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이거 살인이잖아. 예, 살인은 무슨? 못하겠으면 가만히 있어. 내가 할 테니까. 마침내 시어머니가 남편을 향해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제야 전 두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 건지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산소 호흡기를 때려는 거였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더군요. 전 핸드폰을 집어넣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발견한 두 사람이 사색이 돼서 뒤로 물러서더군요. 너 언제 왔니? 면회 왔는데 네가 없어서 찾으러 나갈까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내가 뭘? 지금 산소호흡기 떼려고 하셨잖아요. 다 봤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던 것도 잠시, 곧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 언성을 높였어요. 얘가 미쳤니? 내가 우리 아들 호흡기를 왜 떼? 제가 묻고 싶은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안 그랬다니까? 얘가 아주 생사람을 잡네? 내 아들이 나 무시한다고 이제 너까지 나 무시하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흥분한 시어머니는 대뜸 제게 달려들어 뺨을 후려쳤어요. 그리고는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죠. 그래, 너 오늘 아주 잘 걸렸다. 그동안 집에서 펑펑 놀면서 우리 아들 돈 쓰는 게 아주 눈꼴셨는데. 야, 네가 뭔데 내 아들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 나도 못하고 있는데, 어? 평소 제 성격이었다면 그냥 당하고만 있었을 텐데 제 남편을 죽이려던 꼴을 보고 나니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전 그대로 똑같이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자꾸 말 돌리지 말고 지금 우리 남편 죽이려고 했죠? 맞죠?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야? 어? 아, 이게 당장 이 손 놓지 못해? 어머, 엄마 괜찮아?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너 그 손 당장 못 놔? 소란이 일자 병실 밖에 있던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병실에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장 나가세요. 간호사 한 명이 몸싸움을 벌이던 저희 세 사람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흥분해서 제 머리채를 끌어잡고 있었고 저도 지지 않고 시누이의 멱살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침대맡에서 환자 상태를 지키던 간호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군요. 어머,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여기가 어딘지 알겠어요? 간호사의 말에 저희 세 사람의 소나기에서 동시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제 남편이 깨어났다는 건가요? 전 깜짝 놀라 남편이 누운 침대 쪽으로 허둥지둥 다가갔어요. 믿을 수 없게도 남편이 두 눈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아내분이신데 알아보시겠어요? 남편이 느릿하게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여보... 그대로 남편 쪽으로 무너져 흐느끼는 사이
간호사가 의사를 호출했습니다. 남편의 상태를 확인한 의사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남편분이 의지력이 대단하시네요. 내일까지 지켜보다가 별 이상 없으면 바로 일반 병실로 옮깁시다. 정신을 차려보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아마 재발이 저려 도망친 것 같았죠. 뒤쫓아가서 잡아야 하나 고민도 했지만 남편의 회복에 전념하기로 했어요. 어쨌든 증거가 제 손에 있으니 나중에라도 처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얘기하는 것도 남편의 몸이 완전히 회복된 뒤에 하자고 결정했죠. 일반 병실로 옮긴 뒤 남편은 더욱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어요. 이젠 저와 일상적인 대화도 나눌 수 있을 정도였죠. 아직 걷는 건 무리였지만 그것도 재활치료를 받으면 차차 돌아올 거라고 하더군요.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어요?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요? 미안해 여보. 내가 너무 늦었지? 돌아왔으니까 됐어요. 다 괜찮아요. 이제 다시는 나 혼자 두고 가버리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럼 당연하지.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저는 남편 옆에 거의 하루 종일 붙어 있다시피 했어요. 혹시라도 잠깐 자리를 비운 새 남편이 어디론가 사라지는 게 아닐까 너무 두렵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걱정이었지만 그때는 남편을 잃었던 충격에서 아직 빠져나오기 전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저와는 달리 남편은 참 강한 사람이었어요. 정신을 차리자마자 비서에게 부탁해서 바로 회사 일부터 처리해 나가기 시작했죠. 저와 팀장님이 퇴원하고 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렸지만 막무가내였어요. 2달 가까이 누워 있었는데 그렇게 여유 부릴 수는 없지. 회사 잘못되면 우리 가족뿐 아니라 직원들까지 밥줄이 끊기는 건데. 그래도 좀 쉬엄쉬엄 해요. 아직 무리하면 안 된다고요. 알겠어. 너무 걱정하지 마. 그날도 남편은 재활치료를 앞두고 결제 서류와 씨름하고 있었어요. 보다 못한 제가 서류를 막 빼앗아 들려고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병실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전 제 눈을 의심했어요.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 부부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저 일어났다는 소식 들으신 거예요? 하고 먼저 말을 걸더군요. 분노한 저는 그대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웃는 얼굴로 다가오는 시가 식구들을 막아섰습니다.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여길 온 거예요?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는 척을 하더군요. 아가, 그땐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다. 어떻게 이 늙은이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내몰 수가 있니? 오해는 무슨 오해요. 제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제 남편 산소호흡기 떼려고 하셨잖아요. 죽이려고 하셨잖아요. 제 말에 남편이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여보, 내가 당신 퇴원하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설마 이 뻔뻔한 인간들이 직접 제 발로 여기 찾아올 줄은 몰랐어. 괜찮으니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봐. 전 남편에게 제가 그날 목격한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경악하던 남편은 이내 야차 같은 얼굴로 시어머니와 시누이 부부를 노려봤습니다. 이 사람 말이 다 사실이에요, 어머니? 정말 저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너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네 부인 말은 믿고 너 배 아파 낳아준 이 애미 말은 듣지도 않는 거니? 내가 어떻게 널 죽여?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땀을 너무 많이 흘리길래 좀 닦아주려던 걸 새아가가 멋대로 오해한 거야. 맞아, 오빠. 그때 나도 거기 있었어. 그냥 땀 좀 닦아주려던 걸 어떻게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지. 새언니 너무 무서운 사람이야. 오빠가 우리한테 다달이 돈 보내주는 게 아까워서 저러는 게 아닐까 싶다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정말 기가 차더군요. 전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정말요? 정말 저희 남편 산소호흡기를 때려던 게 아니에요? 그래, 아니라니까. 너 계속 이렇게 사람 모함하면
나도 더는 가만히 못 있는다. 이대로 바로 경찰서 가는 수가 있어. 경찰서요? 좋아요. 가요. 경찰들 앞에서 누구 말이 맞나 따져보자고요. 전 두려울 거 없어요. 이렇게 증거가 버젓이 있거든요. 전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런데 남편의 얼굴을 본 순간 이걸 공개해도 되는 건지 망설여지더군요. 이미 시어머니에게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받은 남편인데 제가 거기에 더 큰 상처를 입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남편을 죽이려고 한 여자였어요. 없는 이만 못한 엄마였죠. 고민하던 저는 그대로 핸드폰 속 녹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만행을 두 눈으로 확인한 남편의 얼굴은 참담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죠. 저 이 영상 들고 바로 경찰서로 갈 거예요. 전 그대로 몸을 돌려 병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서방님이 화들짝 놀라서 저를 붙잡더군요. 가긴 어딜 가요? 진짜 보자 하니까 이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주제 왜 자꾸 남의 가족 일에 끼어들어? 서방님은 그대로 저를 때릴 것처럼 손을 들어 올렸어요. 깜짝 놀라서 눈을 질끈 감자 저만치 서 있던 시어머니가 얼른 핸드폰부터 뺏어! 하고 외치더군요. 그러자 서방님이 제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뺏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멈춰요. 제 아내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리면 가만 안 둡니다. 무슨 수를 써서든 감옥에 쳐넣고 콩밥 먹일 거니까 허튼 수작 부리지 마세요. 카리스마 있는 남편의 말에 서방님은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눈치를 보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이내 남편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라.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니? 맞아, 오빠. 당장 우리 남편 사업이 넘어가게 생겨서 어쩔 수가 없었어. 이가 나 몰래 사채에 손을 대는 바람에 회사까지 사채업자들이 쳐들어와서 깽판을 부리고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고. 정말 못 들어줄 변명이었습니다. 전 그대로 달려가서 시어머니의 뺨을 후려쳤어요.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시누이의 뺨도 똑같이 때려줬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내 남편을 죽인다는 게? 그러고도 당신들이 엄마고 동생이야? 짐승도 자기 새끼는 지킬 줄 아는데 당신들은 짐승만도 못해. 내가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내 남편 죽이려고 한 거 반드시 책임지게 만들 거야. 남편이 갑자기 그런 저를 등 뒤에서 끌어안았어요.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어느새 남편은 울고 있었어요. 저도 그런 남편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 저를 달래주면서 남편은 시가 식구들을 향해 입을 열었어요.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요. 날 죽이려고 한 걸 덮어주는 게 내가 당신들에게 가족으로서 베푸는 마지막 호의예요. 앞으로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마요. 연락하는 그 순간 바로 이 영상 들고 경찰서로 갈 겁니다. 그리고 제일 비싼 변호사 고용해서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 거예요. 남편의 말에 시가 식구들은 그대로 꽁지가 빠져라 도망쳤어요. 남편은 시가에 대한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중단했고요. 그대로 가족의 연을 끊었습니다. 남편이 한다면 하는 성격인 걸 아는 시가 식구들은 차마 남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말도 하지를 못하더군요. 대신 시어머니가 제게 한번 연락을 한 적이 있어요. 집도 도련님 회사도 전부 사채업자들에게 넘어가고 남은 건 빚뿐이라면서 어제부터 밥도 굶었다고 제발 100만 원이라도 보내달라고요. 저는 제가 설마 제 남편을 죽이려고 한 살인 미수범에게 돈을 보내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법정에서 만나고 싶은 거 아니면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하고 매몰차게 끊어버렸습니다. 건너 소식을 들어보니 빚쟁이들을 피해 친척집을 전전하며 어떻게든 살고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젠 남보다 못한 사람들이니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요. 한번 죽을 고비를 넘겨서일까요?
남편은 그 뒤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 전에도 다정하고 좋은 남편이었지만 사고 이후로는 더더욱 가정에 충실해졌죠. 특히 아이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교통사고 났을 때 의식 잃으면서 제일 후회됐던 게 뭔 줄 알아? 당신이 난임 병원 가자고 한 거 미룬 거였어. 혼자 남겨질 당신을 생각하니까 진짜 미칠 것 같더라. 그리고 만약 아이가 있었더라면 그 여자가 나한테 그런 짓을 할 생각도 못했을 거야. 애가 있으면 그 여자한테는 재산 분할 권리가 없으니까. 내가 너무 멍청했어. 우리 내일 당장 병원 가자, 여보. 아이 갖자고. 병원 검진 결과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남편의 정자가 좀 약한 편이긴 했지만 임신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 뒤로 저희 부부는 더욱 열심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고요. 이듬해 함께 찾아온 쌍둥이 남매의 부모가 됐습니다. 쌍둥이 육아가 힘들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고 나름 만반의 대비도 했는데 실전 육아는 역시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요 몇 년 정말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아마 남편과 시터 이모의 도움이 없었다면 쓰러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로는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 있는 동안 문화센터에서 베이킹 수업도 듣고요. 때때로 남편 점심시간에 맞춰서 짧은 데이트도 즐기고 있어요. 부부끼리 오붓하게 보내던 신혼 시절은 완전히 끝났지만 아이들과 북적북적 보내는 지금도 참 만족스럽습니다. 가족들끼리 한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면 행복이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새삼 깨닫는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